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드디어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출산 문제가 선진국들도 다 겪은 문제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선진국들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정도인지 국가별로 좀 묶어서 좀 이번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유럽도 똑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세계 최저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대만이고요. 대만하고 한국하고 서로 최저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저출산 문제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반면에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죠. 프랑스라든가,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 출산율이 유럽에서 3위 정도가 되는 나라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 내에도 편차가 큰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이 주로 남유럽, 현재 동유럽 국가군이고요. 높은 나라들이 이 유럽 대륙이나 북유럽, 특히 이제 북유럽 경우가 높은 사례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국가의 복지가 약한 나라들이죠. 가족 복지라고 해서 가족이 알아서 뭐 이태리 같은 경우 보면 대부의 마피아 같은 대가족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다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낮아요. 그 동유럽 같은 경우는 낮은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체제 이행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혼이 적어지고 출산이 낮아지는 그런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라든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주로 복지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서 출산율이 높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인구 대체율 출산율 2.1 이하로 떨어져서 그 나라들도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정책의 산물이죠. 일찍부터 대응을 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30년대부터 거기에 대응을 했거든요. 일찍부터 시작을 했군요. 상당히 일찍부터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인구 문제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이른바 이 성평등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그 일을 많이 하면서도 아이를 많이 낳는 그 비밀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 가족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출산, 육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을 받는 그런 것을 제거해 주는 국가의 정책, 이것이 이제 일찍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이나 이제 유럽 같은 그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이제 성공한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나라들도 처음에는 그 인구 절벽 그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을 테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930년대 이제 인구 절벽이라기보다는 이제 출산율이 합계 출산이 2.1보다 낮아지는 상황들에 직면을 했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스웨덴은 출산 정책이나 인구 정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가가 해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썼던 거죠. 이런 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했고, 프랑스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를 들면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지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는 중산층 이상들은 집에서 보모를 고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중산층이나 뭐 저소득층은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좀 나타나는 거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유럽에서도 복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출산율이 낮은 편인데 잘 돼 있는 나라들도 그 사이에 좀 강조점이 다르고 특색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복지도 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웨덴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GDP 대비 이제 복지 지출을 보면 스웨덴이 27.1%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27%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양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양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돈을 이제 아까 이제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출산율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도 지금 프랑스 사례하고 스웨덴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특히 양성평등이 위주가 되고 프랑스는 가족복지가 강화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다 설계하기 때문에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하면 이제 성평등이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결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프랑스는 국가적 목적하고 단위로서의 가족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의 차이인데 물론 한국과 비교하면 개인의 권리가 훨씬 더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그 둘 간의 차이와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성평등 수준, 양성평등이 얼마나 달성되느냐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남유럽하고 북구 유럽하고도 그 면에서 차이가 나요. 예,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거의 50년 저출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구가 한 뭐 1억 2천 3,400 되는데 2060년 정도가 되면 한 8,700으로 준다고 그래요. 8,700만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이제 급격히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변화가 경제, 사회, 문화, 뭐 정치 이르기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류 역사상. 근데 이제 그 길을 한국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 전체가 경제 성장만을 굉장히 강조한,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고용을 할 때 비정규직을 고용을 해서 지금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니까 결혼을 안 하죠. 못 하죠. 그래서 비혼이 늘고, 비혼이 늘어나니까 또 출산율이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고용, 그다음 결혼, 저출산 이런 것들이 경제 시스템과 맞물리면서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제 일본도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힘든 저출산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우리보다는 높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지 최근에 않습니까? 조금씩, 1.4 정도까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냥 보통 이제 인구학자들에 따르면은 그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늪에 빠진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큰 문제라고, 일본의 저출산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거보다 더 시한폭탄이 빨리 터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인구 문제는 비율을 시한폭탄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터지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30년, 40년 후에 터지기 때문에 아무도,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지금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을 때 그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만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음 토크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